안녕하십니까. 이 세션 사회를 맡은 신각수입니다. 우리가 4시 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반, 아까 1세션에서 한반도 전략 환경을 평가하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집중 토론의 제목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추가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1일인가요? 23일인가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또 지금이 사실 문재인 정부 4년이 끝나고 남은 1년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조금 여러분들의 그 토론에 그 윤활유 비슷하게 해서 뭐 아까 1세션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과연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그 점수는 얼마나 줄 수 있을지 한번 좀 여기 참여하신 분들 한테 좀 간단하게 100점 만점으로 해서 몇 점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근거 뭐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어떤 면에서 몇 점 정도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조금 이 인트로덕션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김천식 차관님부터 여기 지금 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있는 분들,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부터 의견을 듣고 그 뒤에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의견을 묻고 그러고서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 차관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험문제를 받으니까 준비할 틈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데 일단 몇 가지 차원을 좀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걸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셋째는 그 성과를 퍼포먼스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의 의도 이것을 강조해서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게 이제 크게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는 한 30% 정도 보고 과정은 30%또 이제 퍼포먼스를 한 40% 정도 본다면 사실은 남북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로거든요. 이게 성과가 제로입니다. 안보 환경도 그렇고 비핵화도 그렇고 남북관계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북한이 남쪽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제로 아니라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40점은 깎였고 다음에 의도는 뭐 좋게 봐주자. 그래서 한 30% 정도를 30점을 봐준다고 했을 때 다음에 이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이 현실 적합적이지 못한 정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세가 미중 간의 큰 대결 속에서 한반도가 있는데 지금 한반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니까 지금 일단은 그 접근 방법에서 잘못이 됐고 다음에 이제 이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정세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봤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정세 판단에서 잘못 봤다. 그래서 이 접근법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다. 노력은 했지만은 방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노력 10점, 방법 제로 해서 총점은
한 4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윤동민 원장님. 예, 차관님 말씀하신 뭐 동의하면서요.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가 참 그렇한데 왜 그럼 실패했느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성과를 낸 것도 없고 뭐 참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외교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정부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상이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변했는데 지금 그 국제 관계든 남북 관계든 북한도 핵을 갖게 되고 뭐 상황이 다 변했는데 여전히 그 80년대의 어떤 냉전 시대의 국제관과 그 냉전 시대의 해법을 가지고 2020년대에 적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라는 존재는 이미 핵을 갖게 됐고 국제관계도 냉전, 탈냉전의 시대가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하다가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점수는 안 매기면은 이거 원래 그 학교에서는 좀 문제가 되죠. 자, 우리 조 박사님. 저에게도 제가 그 점수를 매길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 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작아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선도하는 그런 가치 외교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쩌면 목적이나 의도, 그 차관님께서 그 할당해 주신 크라이테리아에 따르는 목적에서 의도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예,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아픈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태를 씨. 마이크. 네,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선생님들께서 평가해주신 것처럼 제가 감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아니, 젊은 분들의 네. 의견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작년과 올해 뭐 K-팝부터 해서 뭐 BTS, 봉준호 등 다양한 문화 각계의 한류의 주역들이 활약을 했고 그것들이 돋보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이제 문화 인사들이 돋보였던 그 원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문화 외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외교적 역량들이 많이 발휘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백승원 지금 교관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무 경험도 없을 뿐더러 신분상 제약도 있어서 그렇구나. 자, 그럼 남정호 의원님. 저는 점수 그렇게 말씀드리면 한 60점 정도 주고 싶고요. 어유. 상당히 이유는 뭐 일단 그 대미, 대일, 그 대중 한 그 세계 그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고 특히 일본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필요하게 너무 악화시켜서 저희의 국익에 굉장히 커다란 데미지를 주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지금 게다가 오늘 보니까 무슨 저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제 현금화 작업도 이제 막 진행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면 아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일본 문제 그리고 그 대미 외교도 저희가 상당히 그 친중적인 그런 노선을 취하는 바람에 이번에 쿼드에서도 사실 그 빠지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보이는 듯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따지면 저는 한 60점인데 잘했다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 그동안에 그 정권이 얘기했던 대로 북한의 어떤 뭐 핵 실험이나
장기 미사일 뭐 이런 거는 조금 없어져서 그런 점에서 조금 점수를 줘서 저는 한 6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예, 그 위원장. 네, 저는 대학에서 이제 학점을 줄 때 보면 60점 이하가 F죠. 저는 50점 주고 싶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남북 관계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김철식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바텀 라인인 남북 핫 라인을 가동하는 겁니다. 이게 관리길이거든요. 그때 과거에 전두환 정부 그 아주 엄중한 시기에도 그 당시에 안기 부장이 북한도 가고 또 북한의 허담이가 한국에 올 정도로 위기 관리가 됐어요. 지금 핫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남북한 돌발 상황이 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남북 관계는 정말 위중하다는 면에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그야말로 핵입니다. 북한의 핵. 핵무장이 너무나 증가했다. 더구나 남한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선언했다. 지난 8차 당대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왔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한미일 관계를 너무 파탄시켰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대북 대외 전략이 없었다. 네 번째를 주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적 합의와 여야 합의에 의한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야당을 반대 세력을 적대시하다 보니까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지 이 정부의 주적이 야당인지 반대 세력인지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많이 줘서 5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발언은 나중에 하고 근데 답만 말씀드리면 이 채점 불가죠. 사회과학 시험 문제를 냈더니 혼자 윤리 시험 문제를 학생이 따로 내가지고 혼자 푸는 꼴인데 그러면 보통 별도 면담을 해서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닐 마음이 있는 건지 그리고 수강 신청을 이 과목을 진짜 원해서 했는 건지 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주, 민족, 뭐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윤리 문제를 푼 게 아닌가. 우리는 국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볼 때는 한 B+ 같고요. 북한이 볼 때는 한 B, 한국이 볼 때는 채점 불가 이렇게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김홍균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저 일부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 웹페이지에 올라오면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 평가할 때 제가 어디 글에서 보니까 뭐 팔러시도 없고 인스티튜션도 안 돼 있고 인물도 없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받는데 이 정부의 외교안보는 그러니까 저는 비전이나 철학이 있는지 정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인물이 어떤지 이렇게 세 분야로 보면 뭐 철학 비전은 뭐 점수가 없고요. 정책도 점수를 주기 곤란하고 인물도 뭐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인물은 그냥 한 30점 정도 주는 게 뭐 그 제가 주는 점수입니다. 예, 뭐 지금 일순하면서 지난 4년간의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왜 그럴까 저는 한번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오늘 특히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외교를 레토릭이나 이념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소감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외교를 원하는 대로 사실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대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외교인데 말과 마차가 바뀐 게 아닌가.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까 뭐 정말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대로 뭔가 진전이 이루어진 분야가 좀 드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지금 4년의 평가는 부정적인데 앞으로 이제 1년 더 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해야지 되는데 그 외교안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였던 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그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 면에서 트럼프 정부보다는 훨씬 세련된 그리고 저는 어떤 통상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세련된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외교 안보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그런 대목에 이르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분야별로 한 번씩 이렇게 짚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그 리뷰를 끝나고 아마 이제 그거를 집행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지금 뭐 대화 제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까 1세션에서도 거론된 것이 뭐냐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북핵의 비중은 트럼프 때보다 훨씬 저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안고 있는 국내적인 문제 또 대문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비중을 더 두는 예컨대 미중 대립 그 경쟁 문제라든지 또는 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란 핵 합의 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순위가 뒤떨어지는 그런 현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분들은 좀 이렇게 명패를 세워주시면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사회자가 지명합니다. 그래서 그 남정호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로 여러 컬럼도 많이 쓰시고 했으니까 먼저 이렇게 선도를 해주시죠. 제가 그냥 최근에 운동 관련해서 예. 왜냐면 이제 저기 제 의견도 있지만 이제 제가 봤던 페이퍼에 따르면 기본적인 거는 그 대북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 보면 소위 말해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될 가능성도 별로 성공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지만 돼 봐야 정권 차원에서는 별로 그 생색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비교를 해보면 이란 핵 문제하고 북핵 문제를 보면은 이란 핵 문제가 훨씬 이미 다 그 만들어진 게 많고 특별히 또 이란 정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핵도 사실은 이미 만들어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로 가도 잃는 것이 훨씬 적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란이 훨씬 남는 장사고 게다가 또 인적 사항으로 보면은 지금에 있는 블링컨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옛날에 이란 핵 문제에 관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훨씬 더 그쪽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보여주기식 외교다. 우리도 이거 하고 있다라는 식의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면 프라이어리티가 그렇게 낮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고 정책 소위 말해 정치력을 미국의 정치력을 이쪽에 집중시킬 것일까 그게 상당히 큰 문제 같습니다. 예, 우리 남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 전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보다는 관리 쪽에 비중을 두고 가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윤동빈 원장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저희가 너무 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핵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줄 거라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뭐 북한이 100개 정도의 탄두를 갖고 있고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개발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딜을 하는 셈이죠. 딜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드웨어는 다 됐는데 핵을 가짐으로써 이제 보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상의 핵보유 국가까지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되고자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딜하는 거는 미국한테는 위협이 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ICBM은 더 이상 우리 개발하지 않고 발사하지 않겠다. 트랜스퍼하지 않겠다. 뭐 핵무기 이전하지 않겠다. 그 선이면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 정도는 뭐 그냥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입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거의 뭐 90% 이상이 다 한반도에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무기지 뭐 밖에 대고 쏠 무기들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뭐 막 수십 발, 20발 가까이 쏜 것들은 전부 다 한반도에 최적화된 전술 핵무기들이고 옛날에 북한이 갖고 있던 핵무기들은 스커드 계열의 굉장히 부형 무기 체계였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보복하는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카운터밸리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 미사일들은 한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과 거의 버금갈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고 고체 연료를 쓰고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군사적 목표나 타겟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서 군사력 카운터 포스라고 그러죠. 그게 가능해진 전력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김정은이가 당대회에서 얘기하는 선제 핵 사용, 뭐 핵 사용을 난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하니까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핵을 가지고 한국군을 제압해서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합니다. 그게 지금 무력 통일 노선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걸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라고 생각해서 진짜 이를 까무러칠 정도의 각오를 갖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우리 정부가 하여간 결국은 와이스 시대부터 이 핵 문제를 북한이 NPT를 탈퇴하니까 미북 간의 문제로 우리가 인정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로서부터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보조적인 중재자 역할로 쓰고 우리 당사자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고 우리는 남북대화 정상회담만 중시했고 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고 우리는 레버리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버리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니까요. 아니 뭐 정신 바짝 차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문제고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면 우리도 거기에 까무러치기를 우리도 하겠다. 사실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제적인 제재, 아주 강력한 제재를 동원해서 하는 건데 그 제재의 틀도 이제 거의 형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지금 없다라고 거의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또 한번 ICBM을 쏴야지만 뭐 2379형에 의해서 트리거 조항에 의해서 제재가 좀 강화되는 그 정도 수준 외에는 다시 한번 제재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다 제재 틀로부터 떠나버렸는데 다시 동원시킬 수 어렵고요. 그렇게 본다면 흔히 얘기하는 군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군축을 하게 되면 우리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군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 군사력에서 길러놔야지만 실질적으로 군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최선의 방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억지력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이 부수적으로 군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 전체적인 그런 걸 보면은 일종의 평화 침해 현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그 해외와 보호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냐면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 플러스 거짓말 양치기 소년 효과가 합쳐져 가지고 북한 핵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염두에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든지 좀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거에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김홍준 본부장님 그 아무래도 실무를 많이 해왔으니까 지금 이런 좀 어려운 상황 돌파를 위한 뭐 좋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쉽지는 않겠지만. 예. 예, 아니 저 몇 가지 그 바이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뭐 저도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그 젠 사키 그 백악관 프레스 세크리터리가 이제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이든 대북 정책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받은 첫 번째 느낌은 뭐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얘기만 하는구나. 그 구체적인 거는 가급적이면 밝히지 않으려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처음부터 좀 해주실래요? 아, 안 들리세요? 안 켜졌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냥 저 바이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 제가 받은 느낌은 그 바이든 대북 정책을 그 젠 사키 그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할 때 그 내용을 들어보고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좀 세부적인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북한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순위에 둘 생각이 없구나. 그건 역시 뭐 국내 문제도 많이 힘들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중동의 이란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그 중동의 그 미국의 힘이 뺏기지 않고 중국에 대한 그런 그 힘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중동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역시 북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북한이 사고 안 쳐주길 바라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 안 할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이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뭐 북한 인권 담당 저 스페셜 엔보이는 임명해야 된다. 그거는 뭐 그 법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면서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북한하고 협상이 시작되면 그때 하면 되지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는 후순위에 밀려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럼 실제로 그럼 이 바이든 대북 정책이 추구하려는 게 뭔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이제 외교와 뭐 stern deterrence, 외교와 하여튼 그 억지 뭐 그거를 지금 같이 해나가겠다는 거고 또 그 젠 사키가 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는 브랜드 박인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트래티직 페이션스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하니까 하여튼 그 가운데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가운데 길이 없는 거죠. 이게 가운데 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 그거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단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북한한테 뭐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도 했다 그러고 뭐 정의용 장관이 그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북한 측에다가 유엔 그 뉴욕 채널 통해서 전달을 했더니 북한 측에서 알겠다고 평양에 전달하겠다 뭐 그 정도 반응이 있었다고까지 이제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제로 뭐 긍정적인 태도로 나올지 아니면은 북한이 이거를 이제 그 예전식으로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뭐 도발로 나올 것인지 이런 걸 보면서 향후 행보를 좀 정해 나가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북한에 집중하기보다는 동맹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북한이 어떻게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을 먼저 정비를 해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동맹들 간에는 이 확고한 그런 이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최근에 1년에 한미일 그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뭐 벌써 한미일로 세수를 묶은 게 벌써 한 4-5번의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는 그 정보기관 수장도 모이게 하고 그 전에 합참의장도 하고
6월 초에 가면 국방장관도 셋이 모일 거고 외교장관도 셋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미일 3국을 묶어서 뭐 그건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일 3국을 묶어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신 대사님 말씀하신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한테 어떤 식으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 나가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쭉 여러 차례 뭐 글도 쓰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걸 뭐 스몰 D를 하든 뭐 그 페이즈드 어프로치를 하든 간에 그거는 전체 그 한반도 그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는 그런 로드맵의 한 부분으로서 이게 다루어져야지 그런 로드맵과 떨어져 가지고 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로드맵 안에는 CVID가 분명한 파이널 골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북한 비핵화, 뭐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르든 말이에요. 그거의 데피니션이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로버스트한 그런 그 베리피케이션 메커니즘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전체 로드맵을 이행하는데 걸리는 그런 그 아주 리즈너블한 타임라인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북핵 문제 하나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의 그런 그 어떤 스킴 같은 것도 같이 집어넣는 그런 어떤 전체 포괄적인 로드맵의 한 부분으로서 이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건 우리가 미국한테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션이나 프레셔가 그 자체로서 완전한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앞으로 북한하고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시작이 되면 유일한 레버리지는 생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생션을 현재 망가져 있는 그 생션 레짐을 빨리 복원을 시키고 만약에 지금부터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면 어디셔널 생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보리 제재든 아니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든 제재를 더 강화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북한하고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세 번째는 역시 중국을 이 픽처 안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중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역으로 미중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분야가 작은데 그 적은 분야 중에 그래도 북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한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중국한테 좀 이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게 협상으로 안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억지와 방어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보고서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지금 상당히 약화돼 있고 만약에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가 된다고 할 경우에 이 핵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잖아요. 무슨 전투력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아시아판 그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한미 간의 그 EDSCG 같은 그런 그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런 디터런스와 디펜스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부부장님께서 아주 뭐 상당히 포괄적으로 잘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리액티브한 것 같아요. 프로액티브가 아니라 아까 그 뭐 관리 연장선상에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 본부장께서 지적하신 사항 가운데 하나 우리가 다음 토론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수단을 먼저 목표보다는 수단을 먼저 이제 강화하는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쿼드 내지는 쿼드 플러스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우 교수님 의견 좀 주시죠. 네, 지금 들리십니까? 말해도 되나요? 들리시죠? 들리세요? 괜찮으시죠? 예. 김홍균 대사님하고 거의 일치한데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바이든의 한국에 대한 접근, 그리고 지금 빠져 있는 문제가 뭔가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뭐 지금까지 한 3시간 들으면서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됐는데 앞서 여러 발표자들, 토론자분들 때문에 디테일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모르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오바마가 너무 시간만 끌고 안 했다는 것도 그런 말도 듣기 싫고, 그다음에 트럼프처럼 TV 쇼나 하면서 이렇게 만용을 부리면서 속을 뻔했다는 그 바보스럽다 말도 듣기 싫고, 그래가지고 외교적으로 지금 잘 정제해가지고 무슨 액티브 디플로머시를 하는데 대화는 열려 있고 제재는 계속된다 이 얘긴데, 뭐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말 한 사람도 있고 스몰 D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김 대사님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 북한과는 지금 합의할 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미국으로서는. 94년도 제네바 합의도 혼자서 북한 상대해서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육자회담 그 5년 하면서 2.13하고 13 합의 미국이 깨지는 거 다 봤고, 그리고 오바마가 독자적으로 고농축 우라늄까지 프리즈 약속받아서 229 합의까지 립데이까지 해봤는데, 지금 그중에 스몰 딜, 빅 딜, 미디엄 딜 다 있거든요. 근데 뭘 또 앞으로 뭐 한다는 건지 본인이 다 알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들으라고, 북한 들으라고 지금 그런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아마 강박관념이라고 하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북한이 조금 도발을 참고 뭐 얌전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도구만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늘 맞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그리고 바이든의 초기에 이 돌발 변수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럼 누가 들어도 이건 무리가 없고 현명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대북 정책을 100일 동안 고시면서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올해 말까지 어떤 종류의 드라마틱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그렇고 우선순위가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한반도 문제는 부차적인데,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이든을 이렇게 돋보기로 들이대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자꾸 크게 봐서 곡해를 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생각은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거를 연착륙시키고 잘 넘어가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받아들이는 거고, 한미 훈련 정도의 시스템이 뭐 3년 동안 멈췄지만 그 논의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하와이에 합참의장을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모이게 하는 거 와주는 것만도 일단 고맙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또 워싱턴의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가 또 모이니까 한국이 오더라. 이 정도면 됐다. 동맹이 그래도 유지되는 거네. 그다음에 또 뭐 일본의 국방장관을 한번 모아볼까? 이렇게 해서 동맹이 형해화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 골격을 유지하고, 지금 많이 비어 있지만 채우는 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일단 동맹의 이 시스템과 스트럭처가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정부를 잘 관리하고 또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사이에서 미국 편에 묶어두고 임기만 끝내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외교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사실 내년도에 한국의 이 대선 결과가 미국으로서 대단히 궁금하고 또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더라도 지금까지 4년 동안 차질 빚은 한미동맹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 주선을 하고 뭐 중매를 서고 있지만 강제징용자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먼저 저질렀으니까 해법을 들고 와라. 이게 일본의 입장인데 이것까지 미국이 중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자, 몇 자 미팅을 이제 안보 문제에서 부드럽게 끌어들이는 선에서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 마지막 코멘트는 결국 이 북한의 급변 문제인데, 한국은 이 좌파 진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이 통일 플랜이 없어졌어요, 늘.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똑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한테 급변 계획이 있냐, 혹은 어떤 종류의 통일을 국민들 앞에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냐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겁니다. 계획이 없거든요.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분단 상황을 복원시키고, 이게 지금 1차적 목표인데 그 시나리오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래서 요번에 그 에브리얼 헤인즈 DNI가 왔을 때도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대답을 못 듣고 갔을 거예요. 휴민트가 어떻게 돼 있냐, 뭐 시긴트가 어떻게 돼 있냐, 테킨트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를 솔직하게 우리 정보기관하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앞서 발제자들이 다 강조하다시피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경제도 지금 큰일 났고 사상도 통제가 안 되고 체제도 이완되고 있는데 밖으로 표현을 못 하는데 우리는 내부에 점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뭐 중국이 아무리 중요해도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한반도가 즉시 1차 순위가 될 텐데 그때 바이든 정부가 과연 한국의 어느 행정부하고 이걸 속전속결로 신속하게 국제사회에서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저는 시한폭탄이라고 보고요. 뭐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지금 뭐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승계를 마무리했다, 북한은 안정적이다,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준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 교수님 아주 폭넓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우리가 이 정부는 계속 아마 남은 1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밀고 나갈 심산으로 보이는데 우리 김전식 차관님 그 관련해서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포함해서 현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인지 또 그것이 과연 의도대로 작동할 것인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김태호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동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정부가 한반도 프로세스를 교조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통일의 가치가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체제 우월성이 없어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의 근본이 지금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말씀하신 게 난 상당히 걸리는데 남한 대통령, 남측 대통령이라든지 또 북한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고 잘 지켜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북한 체제를 온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위 좌파들의 양국 체제론의 근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한 평화 공존으로 두 국가 체제로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상당히 많은 지식사회의 그런 논의들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또 지금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50% 조금 상응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들이 점점 적어지는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지금 우리 통일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우리 통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국민 속에서 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통일을 국가 목표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게 뭐냐면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권리도 있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런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그런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일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가 정체성을 좌우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과 또 그 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주요 국가에서 봤을 때 이 나라는 지금 더 큰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그 나라, 다른 나라들, 주변국들이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간 얘기지만 통일을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면은 우리의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즉 통일을 포기해버리면 북한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떼어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소위 그 우리가 배웠던 고조선이라든지 고려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부여라든지 발해라든지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걸 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1991년 12월 13일 날 남북 간에 맺었던 기본 합의서의 전문, 이게 남북 간 합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스스로하고 또 국제사회에다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 남북한 한민족은 통일할 의지가 있고 통일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선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일반관계로 국가관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쪼그라드는 나라로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론을 그건 또 기왕에 남북한이 합의해 놓은 거니까 그걸 계속 지켜나가고 이걸 주변 국가들이 다 받아들이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특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혜선님 계시지만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기결정권 그리고 민족의 자결권 아닙니까? 그게 유엔 헌장의 1조고 세계 인권선언의 1조인데, 이 남북한의 그 특수관계로는 남북한이 민족 자결권에 입각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반 위에서 이제 핵문제 이게 나오는데 뭐 좀 길어졌지만은 어쨌든 지금 미국의 그 정책을 보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건 완전히 이제 우리가 맡아야 될 문제고,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분명히 뭐 55배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써먹자. 그래서 북한 핵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체제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소위 미국의 해구산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미국의 해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뭐 개념적으로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이 있는 그 상태가 저는 미국의 해구산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그런 한미관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뭐 지금 불편 사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계속 안 변하고 저렇게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김태균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이 급변 사태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북한 문제를 검토할 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권 문제를 상당히 들고 나올 걸로 보는데, 유성호 원장님 이 급변 사태가 일어날, 아무래도 북한 동향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살펴주시고 북한에서 그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예상되는 반응과 그것이 북핵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모두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한반도 안보 환경이 남북기본 합의서 또 그 이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지금 정확하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93년도 있을 텐데 그때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볼 때 이제 북한은 정권은 거의 이제 멸망을 할 거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적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신년사, 북한 신년사로 보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미래를 향한 전술협력이 개발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한 통일을 기정사실화했거든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통일은 거의 외국의 문제다. 일단 우리 체제를 안보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공부가 지금 ICBM, 세이브 냉철하게 보면 사실 우리 엔트리가 아직 입증이 안 됐어요. ICBM도. 그리고 SABM도 거의 지금 바지스러스 수준 발사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사실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미래를 향한 저조리는 지금 탑재가 가능하단 말이죠. KD-23은 거의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접근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미국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저께요 워싱턴에서 CSIS가 바이든 대통령 화상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 갈부치, 크리스토퍼 힐, 스니 테리가 결론 내린 게 지금 미국 사람들 평가합니다. 달라진 게 없다. 결과적 의미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핵 시대는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는데 미국은 느긋하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통일을 원하기 전에 우리 안보가 예쁜 상황이 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1년을 말씀해 제가 볼 때는 좀 더 줄여서 9개월을 보고 싶습니다. 9개월 남은 이 정부의 관리인데요. 하루가 땡기기 좋죠. 이 관리인데 지금 말씀하는 그런 상황이 악화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이제 우리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급변 사태 지금 아까 우리 김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는 대비 계획은 원래 Y시대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다가 지금 논의가 아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북한 급변 사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근데 북한 급변 사태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실제로 붕괴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느긋하게 미소 지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이전에 급변 사태가 오면 북한이 자기들의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붕괴했을 때 이 정권의 예를 들면 9개월 안에 북한이 붕괴됐다? 우리가 북한을 관리 접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 스스로 야 북한 딴 나라다. 우리한테 피해 없어. 대남 탈북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북한 급변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급변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그대로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컨텐전시 플랜이 분명히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거기 없다는 거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가 하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한 상황이 북한 급변 사태고 핵 문제인데 여기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얼마 전에 인권 문제를 거론했지 않았습니까? 인권 문제는 국권과 같다. 이거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꼭 김정은 정권에 대한 체제의 와해로 봅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북핵 문제의 영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북한의 단번에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쪽 문제는 미국이 동맹과 같이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 문제가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북한이 반발이 있더라도 인권 문제는 반드시 거론해야 된다. 최소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의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데 천부인권에 관한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거론할 수가 없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한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를 거론 안 한다 하는 것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보는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하고 미국의 시각에 굉장한 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 관계를 가져가면서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좀 우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레버리지 좀 더 나가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우리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한반도 공감포럼에서 우리 윤석열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전략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핵 공유라든가 자체 핵 개발도 우리가 카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납동강 오리가 저거 개의 추산 라인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제 저도 싱크탱크의 그 기관장을 했습니다만은 싱크탱크 역할 여기도 그런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싱크탱크 역할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대외 정책을 잘한다고 박수 칠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딱 서는 공무원들은 다른 소리는 못해요. 저도 공무원식 오래 해봤는데 그건 뭐냐 1.5 트랙 싱크탱크는 이 문제 굉장히 많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미리 짚어주고 싱크탱크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위기에 대한 관리가 되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방향의 대북 대외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런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건 조금 더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국이 우리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또 우리의 안보, 특히 우리를 위협하는 전술 핵무기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거는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조변 박사님. 예. 방금 유상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예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오늘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이제는 진짜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까지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왔구나. 특히 이 정도 지금 상태 유지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북한은 물론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윤정미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제로 베이스에서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나토식의 핵공유, 아시아판의 핵공유 뭐 이런 것인데 그 연구원에서 확장억제 쪽으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이 나토식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원장님도 계셔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 나토식 NPG가 생긴 것은 미국이 어떤 확장억제 의지라기보다는 프랑스가 핵무장을 하고 그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나토식 그 NPG가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프라이어리티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하자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굳이 그렇게 물론 중국 요인도 있지만 북한만을 위해서는 나토식 핵 공유 체제는 아시아판 핵 공유 체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생각을 해서 결론을 가면 그 K-폴리시에 나온 그 핵무장을 통한 비핵화, 그러니까 핵을 가져야 이 나토식 핵 공유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레버러지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되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어떻게 장담할 것이
문제, 그리고 한미 관계를 어떻게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한미 관계를 또 우호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핵을 가진 한국을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남핵과 우리의 비핵화, 국제사회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핵이 있는 한국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이나 분과 선생님들의 많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 박사님이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줬는데 아마 그러한 소위 이 북한의 핵 능력 강화 그리고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화에 따른 억지 방어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까 하는 걸 고민해 본 사람이면 아마 똑같은 의문 내는 질문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K-Palisades 했던 거는 nuclearize to denuclearize 했을 때 그게 컨디셔널입니다. 그냥 뭐 한국이 핵을 가지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목적으로 과거의 더블 트랙 옵션처럼 한국 내에 어떤 핵무기가 미국의 전술핵이든지 공유 체제에 의한 뭐 다른 뭐 우리 윤 원장님이 얘기하는 그 핵잠수함에 이제 핵무기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든 그런 것은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해제된다는 그런 조건부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핵무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에 대한 프로 앤 콘은 우리가 정밀하게 따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핵폐기와의 정합성은 분명히 우리가 유지하면서 미국이나 또는 국제사회에 얘기를 했을 때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것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미국에서 요즘 핵군축파들의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미국, 북한,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예요. 그 논리를 역으로 적용하면 왜 한국은 안 돼? 예? 왜 일본은 안 돼? 좀 그렇게 좀 치고 나가야 그래야 미국도 좀 핵군축파들의 그건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로브스테인 북한은 되고 동맹인 한국은 안 되고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의지 또 우리 정치가들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20여 분 남아 있는데 오늘 우리가 토론하려고 했던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한미동맹, 아까 김태호 교수님이 얘기한 그 한일 관계, 또 한중 관계 이게 이제 사실은 다 연동이 돼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쿼드 참여 문제를 포함해서 그거에 관해서 좀 의견 교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김홍균 본부장서부터 좀 토론을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쿼드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뭐 이 정부는 뭐 거의 엘러직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뭐 계속 입장이 뭐 미국으로부터 참여 요청이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준비하고 그 정상회담에서 나올 그런 다큐멘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쿼드에 들어올지 말지를 빨리 지금 정하라고 그런 식의 압박은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 쿼드의 어떤 형태로 한국이 협조할 수 있는지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림을 한국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그 어떤 한 세미나에서 그 쿼드 문제를 다뤘는데 거기 이제 그 지금 NSC의 그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그 시니어 디렉터를 하고 있는 에드워드 케이건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이제 케이건이 이제 그게 그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미국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제일 강조한 부분이 그거예요. 쿼드는 나토가 아니다. 그리고 쿼드는 그런 안보 그런 그 어떤 동맹을 특히 중국에 대한 그런 안보 동맹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쿼드는 그 국제적인 퍼블릭 구즈를 어떻게 하면 잘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그런 협력을 하고자 하는 협의체다. 그래서 쿼드가 지금 꾸리고 있는 세계 워킹 그룹은 코비드 그 백신 문제고 그다음에 그 클라이밋 체인지고 세 번째는 뉴 테크놀로지에 관한 워킹 그룹을 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결코 폐쇄적인 게 아니라 오픈돼 있고 심지어는 뭐 그 얘기까지는 정확하게 안 했지만은 뭐 중국도 이 문제에서 협의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쿼드가 뭐 하나를 더 늘려서 뭐 한국을 받아서 그게 뭐 5개국 그런 협체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쿼드에서 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걱정을 해서 그 쿼드와의 그런 협력을 주저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 아니다. 특히 미국 스스로가 또 그 안에 있는 인도 같은 국가는 그날도 그 세미나에서 이제 인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 NSC 관료가 얘기를 하는데 인도는 쿼드가 어떤 형태로든 반중 동맹으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쿼드가 흘러가게 되면 인도는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을 거다. 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쿼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퍼블릭 굿즈를 제공하는 문제에 한국도 힘을 보태겠다. 한국도 거기에 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해서 그 쿼드 협력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어떤 형태로 그 공동성명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저는 어떤 형태로든 반영을 해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쿼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발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쿼드 문제는 우리 김 본부장 발표 내용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만은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쿼드를 대하는 태도가 보면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쿼드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상이 차지하는 위치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무조건 반중의 그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처음부터 부정적인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김 본부장 지적한 것처럼 쿼드 자체는 사실 옛날에 그 태국, 인도네시아 거기에서 해일이 나가지고 쿼드 네 나라가 거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을 일본이 2006년에 이제 아베 일기 때 그거를 픽업해서 하다가 또 그게 거의 인액티베이티드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아베 정부와 함께 그게 이제 살아난 건데 그런 맥락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인도 태평양 국가라는 자의식이 없어요.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리고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생존 노선이다라는 근본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 눈치만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의 그 누구죠 왕이 외교부장이 방글라데시한테 대고 쿼드에 들어가면은 곤란하다고 협박을 했더니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이 방글라데시의 외교 정책은 방글라데시가 정한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결기가 필요할 때는 결기가 있어야지 이게 외교가 되는 건데 너무 우리는 결기가 없는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김태호 교수님 좀 의견 주시죠. 뭐 다 오늘 들었고요. 추가할 건 없고 그냥 나머지 분들 마무리해 주시면 하시죠. 감사하겠습니다. 비디오. 아, 네. 보이고요. 저기 다른 말씀 뭐 다른 분들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동감합니다.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 남정우 의원님 예. 보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최종현 학술에서 예. 최근에 그 에드 케이건 그 백악관 예. 대변인 죄송합니다. 백악관 NSC 선임행정관을 불러다가 이제 그 쿼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한국이랑 똑같은 거에서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저는 거기서 때문에 인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흥미있게 들었던 건 뭐냐면 인도의 전문가가 나와서 인도는 그 쿼드가 절대로 안보 협의체로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군사 합동 훈련을 하는 거 반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쿼드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그 중국과 인도 외교 정책은 인도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쿼드가 안보 동맹으로 발전하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중국에 가서 인도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쿼드라는 것은 안보 동맹이 될 수가 없는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여러 그 공익적인 그런 거에 대한 공공재를 개발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거를 또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이제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쿼드에 이제 한국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들어가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중 연합을 한국에 들어서 망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 중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들어가야지 쿼드가 대중연맹으로 가는 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그런 거지 그걸 한국에 들어가게 걸 놔두면 도리어 너희들한테 손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주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래서 그래야지 저희가 들어가더라도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보복을 덜 당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도는 싸워서 이겨나가야지 무슨 소리는 하지만 사실은 당하는 거는 우리는 저희 국제 전문가 분들 중에서 사드 보복에 당하는 분은 없고요. 사실은 상공업 하시는 분은 사실은 당하고 그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은 고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되 가급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했던 거로 중국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거를 왜 너희들 왜 우리 보고 하냐 마냐라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부작용이 후유증이 없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쿼드로 들어가는 게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남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과연 거기에서 일본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한은 일본은 워킹 그룹에 좀 한국 참여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쿼드 가입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협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저걸 하고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건 이웃 국가고 하니까 거기 또
우려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해줄 필요가 있지만 협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경제보복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아까 누구지 우정엽 박사가 제가 했듯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봤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이 중국, 일본이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완전히 바인딩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한국만 손해 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가 옛날보다 조금 중국의 제재로부터 저거 된 건 뭐냐면 호주산 뭐 석탄이나 뭐 이제 철강석이나 이런 것이 퀄리티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가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하는 거 보면 뭐 식료품 위주로 지금 뭐 제재를 가잖아요. 포도주라든지 뭐라든지. 예, 럽스터라든지. 사드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은 서비스 산업에만 저걸 했지 제조업에 대해서 중국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중국 시장이 중요하고 하니까 그걸 잘 하고 우리 경제계에 그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는 건 최대한 해야죠. 그렇지만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하고 정밀하게 그 판단을 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그 외교 이익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윤동민 원장님. 예, 저도 뭐 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 제일 코어도 코어 문제지만 인도 태평양 그 자체를 지금 우리나라는 좀 금기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 주요 국가들 EU, 뭐 아세안도 아까 방글라데시까지 나왔는데 인도태평양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인도태평양을 얘기 못하고 동북아시아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어떤 성장을 얘기할 때 인도의 한 14억 인구를 뺀 어떤 광역 지역 전략이 한국에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무슨 중국이다 뭐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광역 지역 전략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신남방 정책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아세안 국가들 양대 관계밖에 없는데 좀 인도와 아세안을 엮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할 때 인도 태평양을 얘기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인도 태평양의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의 린치핀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발 협력의 어떤 민주화를 위한 것도 있고 경제 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 우리가 제공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린치핀을 가지고 외교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중 관계는 30년이 됐는데 한번 좀 이 성공적인 한중 관계였지만 리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안미 경중 우리 최대 시장 과연 그 시장이 지금 한 20년 전까지는 맞았는데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중국에 뭐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고 중국이 우리 걸 무지 많이 사고 뭐 지금도 뭐 하여튼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점점 지금 산업적으로 우리 라이벌이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좀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먹거리 성장 동력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 전까지 LCD고 자동차 배터리고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LCD 다 뺏겼고 뭐 중국에 진출했다가 다 뺏겨버렸죠.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중국에 다 진출했는데 형식 승인 안 해가지고 결국 중국 자동차에는 전기차에는 한국 메이커가 만든 중국 공장에서 나온 바트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1위 뭐 3위 다 지금 중국산 아닙니까? 반도체 지금 거의 삼성 일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이렇게 화웨이 사건 무슨 사건 하면서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서방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 화웨이 때문에 삼성이 반도체 이 스마트폰 1등을 유지를 하고 5G 통신 장비도 팔고 LG 화학이 자동차 배터리에서 1위가 되고
어떤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우리의 최대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경쟁자, 굉장한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자가 됐다라는 그 측면. 그래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우리의 산업 기술과 이런 걸 지키고 유지하고 그 엣지를 뭐랄까요, 초격차를 어떻게 유지할 거가 대한민국의 관건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크린 네트워크니 뭐 이런 크린 이런 이니셔티브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걸 또 중국을 의식해서 못 들어간다고 앉아 있고, 그래서 경제 관계에 대한 리뷰가 지금 최대 시장. 그러니까 당장 우리 상공업자들 뭐 많이 중국에 진출했고 당장 내일 중국 보복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거는 몇 개월 사이의 문제고, 진짜 1, 2년 내의 문제를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중국과의 경쟁 관계, 산업 경쟁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경제 틀 속에서 좀 새롭게 봐야 될 거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문제인데, 여태까지 우리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북방 정책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북경을 통해서 평양을 우리가 핸들할 수 있게 해준다. 중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래서 뭐 그 이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안문 광장까지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과연 그 틀이 맞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연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제어할 수 있었느냐, 제어할 수 있게 됐느냐. 근데 오히려 지금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은 북한 핵을 라이어빌리티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생각하는 식으로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중국 애들이 제일 바라는 건 A2AD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켜 그럼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중국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그게 중국의 힘이 아니라 중국의 동풍미사일이 아니라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트럼프 때 보니까 한미연합자산도 안 오게 되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게 되고 항공모함도 안 오고 전략폭격도 안 오게 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연계돼 있고 평화협정 종전선언이 다 북한 핵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을 한미동맹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 완충, 무슨 북한이 전략적 완충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북에 있어서의 그런 게 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우리가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했으면 정말 한번 좀 검토를 해볼게. 이 정부가 들어서서 왜 그래야 되는지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건데, 왜 쓰리노를 갑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중국이 무서워해서 뭐 혼밥도 했지만 뭐 무슨 크린 네트워크도 안 들어가, 인도 태평양도 안 들어가, 쿼드도 안 들어가. 그게 뭐 다 다른 나라도 다 중국과의 관계 다 중요하지만 다 회피해가면서 얼마든지 중국과의 관계, 제가 보기엔 일본과 중국 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아주 그 경제 관계는 더 돈독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치 관계도 다 잘 되고 있고. 근데 일본은 뭐 중국과 뻥뻥 치고 쿼드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중국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참 문제고, 그리고 정말 중국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국을 해주고 있으면 정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냉전 관계에 들어섰고, 정말 중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군 이래로 미중 사이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왔는데 왜 이렇게 이걸 활용도 못하고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국한테 그렇게 패를 크게 쓰고 있다면, 지금 쓰리노도 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쿼드도 안 들어가고 있고 다 안 들어가고 있다면, 그 대신에 문정부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는 대로 중국이 좀 해줘. 그럼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정도 써야 되는데 왜 그걸 못 쓸까? 그게 저는 좀 네. 아니 뭐 우리 윤 원장님 아주 전국을 찌르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외교라는 게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용한 수단을 처음 동원해서 하는 건데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알아서 기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저는 지금 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대미 관계라든지 대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식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보면은 최근에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독일 했죠, 프랑스 했죠, 영국 발표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밀리터리 프레젠스를 늘려가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인가 프랑스 군대가 일본 자위대하고 상륙 공동훈련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보기엔 대만하고 생각구를 염두에 둔 그건데,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인도태평양 그 가운데서도 동아시아의 동북아가 핵심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라이어빌리티로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에셋이나 레버리지로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피동적으로 외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반도에는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뭐 짧게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차관님. 예. 다들 다 지적이 오셨고 또 중요한 문제들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지금 안 짚어진 게 사드로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상당히 당했는데 그때 미국은 뭐 했느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로서 이걸 또 국권을 가져가고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뭐 코드라든지 인도태평양이라든지 클린 네트워크라든지 EPN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고 또 세게 나올 때 미국이 말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드에 가입을 하고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또 EPN에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어디 강의를 들어보니까 중국하고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필요해서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없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도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한계에 와 있다. 그리고 한류를 중국이 막는 것도 원래 지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핑계해야 되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쨌든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좀 낮아지는 것은 국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전략에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으로서. 다만 우리가 그런 걸 협력을 할 때 우리도 필요한 것을 좀 챙기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방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발을 빼가지고 갔을 때 그럼 우리는 뭘로 우리를 방어하고 지킬 것이냐. 그런 문제는 결국은 뭐 핵무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미국의 전략에 협력을 하면서 최소한 재처리하고 농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일반 국가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좀 확보를 하고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가 미국의 보호 없이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우리 김창환님 말씀대로 사드 보복이 있을 때 미국 정부가 어떤 뭐 최소한도의 지원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 조회에서도 아마 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민주주의 동맹 또는 민주주의 그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들을 미국도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 이
미국과의 그 저거를 하면서 내세운 게 뭐냐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을 리드하게끔 도와준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일본은 자기들의 전략적 독자 공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나토형이 되는 거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스가 총리가. 그리고 클린 네트워크 일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 동맹이나 또는 한미일 협력 체제, 쿼드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독자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그런 것을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완전히 개도 잃고 부럽도 잃는 그런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아주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1년 아까 9개월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남은 이 정부 임기 동안 좀 제대로 된 외교안보 정책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